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우리가 화와 함께 또 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화가 왜 근원적으로 우리 삶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일종의 화의 존재론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화를 그동안 인류가 어떻게 다스려 왔던가, 그 화의 여러 처방전에 대한 비교 검토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화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벗어나서 그치게 하거나 조금 완화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을 명상적인 차원에서 또 현대적인 심리 치료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논의를 통해서요,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 아닌가, 내가 너무 화가 많은, 기질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닌가, 이런 오해도 조금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화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이라든가 좀 이해가 넓혀졌으면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일찌감치 분석을 가장 정밀하게 해놓은 그런 이론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심리 교과서인데요. 여기에는 이 도사라고 하는데 탐진치에서 화낼 진입니다. 뭐 성남, 분노 또는 적의, 이런 말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화라는 것은 어떤 마음에 속하는가를 일찌감치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냄에 뿌리를 둔 마음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만족스러운 마음과 함께하고 적의와 결합한, 그러니까 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가 있으면은 이미 불만족이 있는 것이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 없이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불만족과 함께하고 이 화와 결합한 외부에서 자극받은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화는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일찌감치 분석을 해놓은 것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의 원인은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원하지 않은 대상과 접촉을 했다. 접촉은 만남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도 되고 어떤 사물도 되고 어떤 인물도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대상과 일단 만나야 됩니다. 눈으로 보거나 들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데는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일찌감치 아비달마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놓은 것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의 10가지 원인들을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간에게, 사람에 대한 화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이전에 해롭게 했다. 나한테 해를 끼쳤다. 이전에. 그리고 지금 해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죠. 나중에 해롭게 할 것이다.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이전에 해롭게 했다. 그럴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지금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지금 해를 끼쳤다. 그랬을 때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가족이라든가 내 선생님을 해롭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전에 이렇게 했다. 내가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줬다거나, 또 지금 이렇게 했다. 나중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때도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죠? 또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아닌데 화를 낼 수도 있다라고 10가지로 아비달마에서 이렇게 굉장히 경우의 수에 따라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이제 화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고요. 화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화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단계죠. 이유 없는 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유 없는 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유 없는 화라고 분류해 놓은 것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낙엽이 지는데 왜 낙엽이 지는 거야? 뭐 옷깃만 스쳐도 짜증이 난다거나 전철을 탈 때, 버스를 탈 때. 이유가 없이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없는 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큰 어떤 슬픔을 겪었거나 뜻대로 안 되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유가 아닌 것에 화를 내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비가 와도 왜 오는 거야? 또 안 와도 왜 안 오는 거야? 왜 나무 그루터기가 여기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하면 왜 조용한 거야? 또 시끄러우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혼자 있어서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왜 나만 혼자 있는 거야? 요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일상사의 짜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로 10번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아비달마에 나온 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화의 원인은 외적인 원인에 포인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불쾌한 대상이나 상황과 만났을 때, 특히 내가 내 생존에 치명적인 어떤 침범이나 공격을 당했을 때 화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생존의 욕구 본능으로서의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이익이 훼손됐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내 존재가 무시당했다, 짓밟힘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화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뚜렷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것은 어떤 타고난 유전적인 기질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자의 탐욕이 굉장히 너무 움켜쥐려고 하는, 소유한 것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이 탐욕이 많을수록 화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탐진치에서 그 탐욕과 그 화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다거나 오해를 많이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한다거나 즉시 그 여러 가지 변인에 대해서 알아차림의 힘이 좀 약할 때, 알아차림의 힘이 약하다는 것은 그 무지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많거나 탐욕의 마음이 많거나, 욕구하고 탐욕은 좀 다릅니다.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 그것이 다 탐욕은 아닌데 과도하게 욕망을 부리는 것, 과도한 욕망은 분노를 더 키우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적인 원인으로서의 자의 탐욕, 무지, 그리고 기질적인 문제, 이것은 내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 외적인 원인도 있다. 이렇게 내 외적인 원인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데요. 화하고 화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화라는 것은 대상을 싫어하는 불쾌한 마음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정신적인 괴로움이 이 불쾌한 마음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제 만족스럽지 못함, 그 속에 불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괴로운 마음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나와 남을 해칠 수 있는 해로운 마음에 속합니다.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태우고 마는 것, 이렇게 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화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일어났다, 일어나면 안 돼,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고요. 이 나에게 일어난 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일어난 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불편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화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황이라든가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내심 좋은 감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끄럽거나 노출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조금 불편한데 사실은 내심으로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다 화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내가 뭐 화가 많다,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화에 관계된 마음을 정리해 보자면요, 이 화와 관련돼 있는 마음들 중에는 질투, 인세, 후회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시기 질투한다거나 마음을 많이 쓰지 못하는 거, 인색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내 집착을 하고 막 자책을 하고 후회가 너무 큰 거, 화와 관계된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화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화는 지나간 것에 대한 성냄과 분노입니다. 다가올 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화를 부적절하게 또 과도하게 현재 냈을 경우에는 후폭풍으로 더 큰 걱정이나 진짜 근심 걱정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화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화, 짜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일상사에서 화는 왜 삶에서 항상 일어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피한다, 뭐 캔낫,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화는 일어나고 누구나 화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불만족스러운 삶의 환경적인 조건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이전에 세상이 있었고 나의 초점을 맞춰서 이 세상이나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에 맞게 이 가정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우리 삶의 조건이 구성되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운행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불만족이 있죠. 가정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그 관계라든가 특히 나를 억압하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그 육체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어떤 그 변화, 뭐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 또 힘이 점점 없어진다든가 이런 육체적인 조건의 변화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만족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짜증과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는 우리 삶에서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화의 존재론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왜 조절이 안 되고 힘든가, 내적으로 왜 화가 조절이 안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가장 큰 게 부정적인 감정의 기억,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요. 특히 그 부정적인 감정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거나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이런 과거에 기억된 상처는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생생하게 재현이 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기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지면 시시때때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 뇌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변형계라고 하는 편도체의 감정이 저장이 되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기억이 이 변형계라고 하는 이 중간 뇌인데 대뇌가 있고 소뇌가 제일 밑에 있는데 이 중간 영역에 속하는 이 본능적인 감정의 영역이 이 파충류를 지난 포유류들부터는 이 변형계의 편도체가 발달이 됩니다. 여기에 감정이 온전히 저장이 돼서 우리가 흔히 영화 기법에서 보면은 그 회상 장면이 있잖아요.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팍팍팍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 이게 계속 떠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부정적 반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추는 계속 소가 되새김 하듯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기억된 장면이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시간이 많을 때나 한가해질 때는 이 반추가 많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반추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회광반조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바르게 성찰을 하고 새로운 삶의 욕구로 진행이 되면은 긍정적인 반추인데, 부정적인 기억은 부정적인 반추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1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의 기억은요, 이성적으로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걸 누른다고 해서 제어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것을 못 일어나게 막을 수는 없다. 그 정도로 이제 감정은 강력한 겁니다. 이성의 힘보다 더 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 또 맞는 이야기인데,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또는 선생님 이야기가, 또는 뭐 상급자의 이야기가 저 말이 맞기는 한데 내가 따르기는 싫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감정의 힘이 이성보다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인된 장면이나 부정적으로 내밀어낸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존재의 목소리가 굉장히 오랫도록 기억이 됩니다. 부모라든가 어떤 형제, 친구 또는 상급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소리가 내재화 됐을 경우에 그 기억은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특히 한가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괴롭게 또 부정적으로 각인된 그 과거의 기억, 감정, 이런 것들이 화와 더불어서 짜증과 우울과 함께 일어나는데, 이것 자체를 안 일어나게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 이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면의 화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중에 이 세 번째는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탐욕과 무지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탐욕이 많을수록 분노의 지수가 높고요, 무지, 알아차리지 못함이 많을수록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깨달았느냐, 저 사람이 성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런 화가 많냐 많지 않냐, 물론 이제 도구적인 측면에서 일부러 화를 내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적인 화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탐욕과 무지의 경우와 화는 비례관계에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쉽게 내가 획득한 것을 계속 변함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이죠. 움켜짐입니다. 집착이죠. 이것 때문에 화, 분노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일단 자연의 이치, 이 무상이라고 하는 항상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 것입니다. 변화 때문에 나의 어떤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어떤 인간관계나 조직에서, 또 가정이나 사회에서 나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날 만한 여러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하지 못할 때도 화가 나고요, 균형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상대방의 처지나 생각을 오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대단한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하지 못할 때, 말하자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문제, 무지라고 하는 문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이런 화의 존재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화가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화의 처방전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심리 치료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인류가 발달시켜온 이 화, 불안, 우울, 이렇게 3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화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이 됐고, 서구에서도 의료보험까지 적용되는 치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화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이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을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고정되게, 물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형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핵심 신념이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감정이라든가 어떤 행동도 변화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토대를 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사고, 핵심 신념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생각이 감정이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부적응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교정을 해주면 그 생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흑백식 사고다 라든가, 또 생각한 것이 사실과는 차이가 난다를 이렇게 증명을 해준다든가, 또 이 판단과 근거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생각을 교정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사실은 이 판단과 일치되지 않지 않는가, 이것을 싹 보여주면서 생각의 허구성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그 화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히 누그러질 수가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그 치료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정서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핵심적인 신념이나 생각을 무리하게 고치려고 할 때는 조금 부작용이 날 수가 있고 사람마다 좀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화라고 하는 정서, 그 감정을 충분히 정당하고 타당하다, 일어날 만하다, 그 1차적인 감정으로서의 화, 분노를 충분히 오히려 더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화를 정당화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공감을 충분하게 그 상담자가 먼저 지지를 해주고, 그 정서의 그 몸의 감각이라든가 그 마음의 정서에 충분히 경험하고 느껴보라고 함으로써 치료가 시작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화를 제대로 내보지 못함으로써 억눌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분노가 잠재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화를 오히려 자각을 하고, 너에게 화가 있구나, 그 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의미를 탐색해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 자체를 계속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화나 분노의 의미 탐색을 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주는 게 1차적인 치료의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눌린 이 화의 감정을 표현을 하게 한다거나, 이게 이제 상담자의 공감적인 역할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화나 이 분노 이면에 깔려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거, 그 욕구가 무엇인가, 그 기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또는 타인을 계속 원망해 왔던 그런 그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신념들을 자각하게 하고 비로소 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치료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는 사고가 감정을, 또 생각이 감정을 지배한다,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정서 치료는 오히려 그 정서 자체를 어떤 신념 이전에 감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감정이 선행하는 그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스스로 경험을 하게 하고 표현을 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욕구, 새로운 목표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죠. 명상적인 치료의 방법은 인지치료하고 정서치료에 다 같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뇌과학적인 접근 방법에서도 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기억된 감정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뇌의 이 변형계, 중간뇌라고 하는 이 편도체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유사한 자극이나 내가 분노를 일으켰던 그 유사한 장면이나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은 영화 장면처럼 파파파박 떠오릅니다. 플래시백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성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발달이 되어 있는 이 전두엽 있지 않습니까? 대뇌 피질을 감싸지고 있는 가장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 피질의 이성적인 기능이, 이 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성적인 기능이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역할은 현저히 떨어지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이 그것이 일어났던 그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보다도 훨씬 생생하게 재현이 됩니다. 이 감정적인 화의 이 분노가 너무 세서 너무 괴로우면은 이 괴로운 감정에 몸을 셧다운 시켜버리는 해리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뭐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또는 뭐 어떤 동작에 심취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몸을 완전히 감정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면서 무감각하게 되고 어떤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게 해버리는 현상을 겪게도 됩니다. 이게 이제 해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뇌과학적으로는 치료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 잠재된 기억의 장면을 다시 의식적으로 떠올리게 해서 이렇게 무의식적인 잠재된 기억을 의식화해서 표현을 하게 하고 자꾸 드러나게 하고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말을 하게 하면서 지나간 것으로 이렇게 딱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의식화함으로써 결국에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성적인 이 전두엽의 이 이성적인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또 이제 언어로 이렇게 자꾸 표현하게 한다거나 상징화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감정적인 힘이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이렇게 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의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이 돼야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명상적인 치료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 명상적인 접근도 좀 지도와 훈련을 좀 통해서 가능한 것이긴 한데요. 이 사마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계속 그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거나, 위파사나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위파사나는 어떤 그 집중력이 전제가 돼야 이제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는데,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다시 알아찼다가 이 자각의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화를 알아차림하라라고 하는 그 수행법이 있어 왔는데요. 그 경전의 구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나에게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다라고 명료하게 안다. 나에게 성냄이 사라진 마음을 성냄이 사라진 마음이라고 명료하게 안다. 전에 없던 성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고 명료하게 알고, 일어난 성냄이 어떻게 해서 제거되는지 어떻게 해서 제거되는지를 꿰뚫어 알며 명료하게 안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서 제거된 성냄이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을 꿰뚫어 안다. 이 마음챙김 사티파타나 경전의 구절인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일어나기 전, 또 일어나고 있는 중간에는 절대로 알아차림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만 인지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는 그걸 알아차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리고 화가 난 이후에 이제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가 왜 일어났고 화가 일어난다, 왜 일어났는가 원인, 그리고 사라졌다, 이것까지를 명료하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이제 명상적인 화의 다스림 방법입니다. 또 이 명상적인 화의 다스림 방법에는요, 이 자해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는 사랑과 자해의 마음,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사무량심 중에 하나죠. 이 자해관은 자비이사인데, 나나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라하고요, 나나 상대방에 대해서 고통을 함께 한다. 나의 고통이 있듯이 너에게도 고통이 있구나. 이게 이제 비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평온의 마음에 이르는 거. 이게 이제 평정의 마음이 사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자해관인데, 이 자해관을 많이 하게 되면 화가 누그러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나 성냄, 악이, 이 분노라는 것은 자해와 반대이기 때문에 수념,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일부러라도 일으켜라는 것이에요. 계속 일으켜서 세상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이게 무량심이죠. 이 부타도 자기 아들이었죠. 이 라울라라는 아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라울라요, 자에 대한 수행을 개발해라. 자에 대한 수행을 개발하면 화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니까야에서 오래전에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고요. 자해관을 닦는 순서가 있습니다. 화가 난 대상에게 또는 죽은 자에게 먼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화가 줄어들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나에게 먼저 적용해라 라고 하는 이 방법론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화에게 벗어나기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경전의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반이여, 성냄에 휩싸이거나 성냄에 시달릴 때 생면조차 앗아간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자해관을 거듭거듭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이 생각을 계속 하거나 뇌까리면 돼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이 없기를, 내가 원한이 없기를, 나에게 이러한 화가 없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내가 화가 없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먼저 하라는 것이죠. 붓다도 이렇게 말하였다. 마음으로 모든 방향으로 찾아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를 얻을 수가 없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각자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복을 원하는 자 남에게 성내고 해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청정도론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사랑의 마음을 추론하고 유추해서 확장해라는 것이에요. 먼저 나 자신에게 내가 고통이 없기를. 이러한 마음은 남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생각을 확장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 순간 화가 조금 누그러진다. 이런 말이죠. 원한 맺힌 사람을 생각할 때는 노여움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싫은 사람 등에 대해 제일 먼저 자해를 닦아서는 안 된다. 이성,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자해를 닦을 때는 애욕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는 자해관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죽은 자에 대해서도 자해관을 닦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해를 일으키는 마음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집착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해관을 죽은 자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원한이 많은 자에게는 먼저 하지 마라.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미 말을 해놓은 것이죠. 자, 이제 화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첫 번째, 화는 왜 존재하는가? 삶의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환경적인 자극이나 또 나 자신의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물려받은 기질로 인해서 감정이나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일어났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은 근원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화의 존재에 대해서도 조금 너그럽게 수용하는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나 성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나를 먼저 태우고 타인도 태우는 나와 타인에게 모두 해롭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싹띠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여 잊지 않고 항상 내 옆에 둔다. 그래서 사띠 빠따나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적으로 각인된 감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거죠. 내가 상처받은 거, 어떤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 요런 것은 이성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지? 원래 그렇다.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에 대한 처방전은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알아차림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멍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이 있나. 이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려고 한다. 화가 있다. 근데 뭐 불편한 마음하고 화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좋은데 좀 불편해. 그건 화가 아닙니다. 또 화가 일어나는 중에 화가 일어난 후에 또 두 번째는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과 타인을 내 뜻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알아차림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삶이라고 하는 거친 땅이 쫙 멀리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거칠고 막 그 우둘툴툴한 날카로운 가시도 있는 이 땅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거친 땅을 밟아 나갈 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 발에 땅을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 발에 가죽신을 신는 것이죠. 그 가죽신을 신고 튼튼한 가죽신을 신고 가면 고통이 조금 덜합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거친 땅을 밟고 나갈 때 가죽신을 신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또 지나치지 않게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대접이나 오해로 또 무시를 받았을 때는 이것은 사실과 다르니 잘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제된 표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의 알아차림이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의 개발을 통해서 자기만의 해법을 알고 거기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어떤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설했던 어떤 진리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나에게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나에게 맞는 방식을 점검을 하고 또 실제로 해보고 하는 그 과정에서 비로소 나만의 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붓다도 법을 의지하되 너 자신의 의지해라,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알아차림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알아차림 명상을 심리적인 치료에 적용했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미 이 어떤 불교적인 명상의 이 치료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알고 스트레스 감소 훈련, 존 카바진이 했던 방법으로서 MBSR도 있고, 이 MBCT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서구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하고 이 MBSR을 합한 것인데요. 또 액트라는 것이 있어요. 수용 전념 치료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감정의 연금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미 훌륭한 가르침이 있고 그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구경의 말을 한번 읊조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저기를 품는다면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빼앗았다. 이런 저기를 품지 않는다면 증오는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으로써 그치나니 이것이 가장 오래된 진리다. 이러한 법구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구경의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나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알아차림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면서 개발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화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화는 왜 존재하는가, 일어날 수밖에 왜 없는가,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여러 처방전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